자,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쏜 미사일이었습니다. 네, 북한 매체가 어제 발사와 관련해 고체 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어제 오후에 탄도미사일 중거리급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고도를 보니까 50km 정도로 파악이 됐고 이게 낮죠.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면 이름에서는 알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미사일이다. 기존의 탄도미사일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탄도미사일도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예, 마하 7부터 마하 23까지 가니까 예. 속도는 뭐 굉장히 빠른 거고요. 극초음속 미사일하고 탄도미사일하고 근본적인 비행의 차이가 있다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이제 쏴서 올리면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내려오잖아요. 예. 그런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통상 속도가 마하 5 이상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 거리까지 올라가면은 그 뒤에는 탄두부가 여기 발사체로부터 분리가 돼요. 예. 분리돼서 이것이 수평으로 비행을 하다가 목표 지점에 올라가면 갑자기 팝업을 해요. 갑자기 위로 올랐다가 치솟았다가 그냥 목표 지점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그 전에 탄도미사일을 보면 뭐 15형이든 17형이든 18형이든 보면 고도가 통상 한 6,000km 올라가서 옆으로 비행하는 것은 한 1,000km로 가는데요. 이게 한 5, 60km 올라가면은 일단 레이더에 잘 안 잡히잖아요. 레이더에. 그리고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곡선형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여기에 어떤 요격 체계를 이용을 해서 이것을 요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답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선 초고속 극초음속 미사일은 올라가는 거리 자체가 얼마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위로. 그러니까 이것을 레이더로 이제 탐지하기도 곤란한데 그 뒤로는 활강을 하거든요. 활강을 해서 수평 비행을 하다가 목표 지점에 갑자기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니까 요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시험한 것은 두 가지가 결합됐다라고 봐야죠.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했다. 그리고 탄두 부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달았다.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일단 이게 지상에서만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중에서도 발사할 수 있고 해상에서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이제 지상 위수의 미사일이기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여기서 이제 발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조금 전에 설명해주신 내용에 포함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좀 더 구체화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북한이 말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때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주장을 한 게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라고 덧붙였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우리가 이제 화성 12형, 14형, 15형, 17형 이런 것들은 다 중장거리 미사일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전부 다 액체형 연료입니다. 그런데 화성 18형은 작년에 3번이나 발사했잖아요. 화성 18형은 고체형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이 나는 것은 액체형 연료와 고체형 연료의 차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액체형 연료라는 것은 연료 자체가 좀 불안정하겠죠. 액체니까 이걸 아무리 앰플화 하더라도 좀 불안정한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료를 주입하거나 뭐 하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탐지되기가 쉽겠죠. 그런데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어디 뭐 터널에 잠시 들어가 있다 나와가지고 바로 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탐지되는 시간이 아주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습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성 18형을 발사해서 성공했을 때 저도 이제 여기 연합뉴스에 나와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전체를 고체 연료형으로 바꿀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시험이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와서 얘기를 했으니까 2024년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때 와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화성 12형, 14형, 15형, 17형도 전부 다 고체 연료형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고 그 일환으로 이번에 이제 고체 연료형으로 발사를 한 거고요. 그만큼은 이제 탐지가 덜 되겠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그 극초음속 미사일을 앞에 탑재를 해서 탄두부에다가 훨씬 더 이제 이렇게 탐지하기가 어렵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을 분석하는 거 보니까 탄도미사일의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장점과 순항미사일의 장점을 합친 느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도 맞는 평가인가요? 뭐 일종의 맞는 말이라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다른 것은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5,000km, 6,000km 올라가잖아요. 고도가.
그런데 이번에 올라간 건 50km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할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할강을 하면 옆으로 수평 비행을 한다는 거거든요. 수평 비행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이제 순항 미사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목표 지점에 거의 도달하면은 갑자기 이제 튀어 올랐다가 급 이제 강화해서 목표 때리니까 아마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도미사일의 성격과 순항미사일의 성격이 일정 부분 섞여 있는 것 자체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그전에 북한이 재작년도에 시험한 걸 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번에 걸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했거든요. 시험 발사를. 그때는 이제 그때도 이제 한 5, 60km 올라가서 1000km 정도 이렇게 비행을 했어요. 우리는 700km라고 그러고 북한에서는 1000km라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뭐 그 정도 비행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올라가면은 여기 발사체는 떨어지고 앞에 있는 탄두 부분 있잖아요. 탄두 부분이 한 7m 정도 됩니다. 길이가. 그것이 이제 옆으로 이제 수평으로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다시 이제 팝업했다가 떨어지니까 수평으로 비행할 때는 50km 올라갔다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니까 레이더가 탐지가 더 어렵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탄두 부분에 무엇을 싣느냐가 이제 차이가 있겠죠. 재래식 탄약을 싣느냐 그렇지 않으면 핵무기를 싣느냐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합참의 분석으로는 일단 50km 높이에 1000km 날아갔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일본은 그 거리를 500km라고 이렇게 분석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미국 괌 미군 기지 타격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북한이 노린 게 미국의 그 정도의 거리를 잡고 시험 발사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북한이 발표한 거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성공적이다. 해당 시험 발사는 주변국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험용이잖아요. 시험용이니까 실제로 그러면은 이것을 실제 사거리로 발사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북한 스스로가 이것을 IRBM이라고 그랬어요.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근데 중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는 3,000km부터 5,500km를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북한 스스로가 이렇게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시험 발사를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주변국에 아무런 뭐 안보에 영향도 안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모순적인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평양에서부터 광까지가 한 3,500k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양에서 알래스카까지는 한 6,000km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되니까 충분히 이제 괌에는 이제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대상으로 시험을 했다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북한은 아니라고 잡아떼는 거죠. 그런 거군요. 이번 도발을 두고 또 일각에서는 북한이 신냉전 구도 그러니까 한미일 북중러 구도를 좀 더 부각하기 위해서 도발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 또 사실 지난 주말에 대만 총통부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이 결과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또 긴장감이 조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번 도발의 배경에 대해서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100% 동의하고요. 지난주에 사실상 한국의 크린스하고 브루킹스가 같이 회의를 이틀 동안 했거든요. 저는 뭐 이틀 동안 회의에 다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북한은 냉전 만들기를 하고 있다. 냉전을 이제 북한 스스로가 만드는 거죠. 그 냉전 만들기를 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북한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냉전 만들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북중러와 그 한미일의 이게 대립 구도를 만들면 만들수록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을 도와준다. 그리고 북한의 이익에 봉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 강화하고 러시아의 무기 수출하고 러시아로부터 뭘 받을 것이냐 그 생각하고 있는 거고 중국으로부터도 어떻게 하면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뭐 서로 간에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서로를 지원해주고 하는 이 문제를 되면 될수록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상 2019년도 이후에 작년까지 지금 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제까지 이렇게 북한이 수없는 미사일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단 한 번도 안전보장이사 결의안이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냉전 구도가 형성이 되면 될수록 북한은 아주 여유자적하게 핵미사일을 마음 놓고 시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고 그 환경이 자신한테 더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냉전을 만드는데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는가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럼 북한 예.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걸로 보면 네. 11월까지도 굉장히 거침없이 이런 시험 발사나 그런 도발 행위를 할 그 충분한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겠네요. 아, 그럼요. 북한은 이제 지금 이제 올 4월 달에 당장 한국에 총선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11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이 총선을 향해서는 이제 이 주로 국지 도발 쪽으로 초점에 맞춰서 도발을 할 거고요. 예. 미국을 향해서는 주로 전략적 도발을 하겠죠. 그래서 한국을 향해서는 NLS의 도발도 있을 거고, 뭐 제2의 연평도 그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DMZ에서의 문제도 있을 거고, 한국을 향해서 저기 우리 이 비행기 뜨고 내리는 데 대한 그거 통신 방해하는 그런 것들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거고, 아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 북한이 국지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한국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사이버 공격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 그러면은 이제 전략적 차원에서의 도발도 이제 이것은 순전히 미국을 향해서 미국 대선을 이제 바라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어제 발사한 것도 사실상 이게 중거리 미사일이고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미국을 향한 거란 말이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의 고체 연료화를 위한 시험 발사는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이러면은 이런 중장거리 미사일이 실제적으로 한번 시험 발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신뢰성을 확보를 하니까 예. 그게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북한이 공은 한 대로 올해 내에 3개의 정찰 위성을 발사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정찰 위성을 발사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에 전술 핵 추진 전술 핵무기 잠수함을 거기 진수시켰잖아요. 진수시켰는데 이게 이제 운행되거나 거기에서 SLBM을 발사하는 건 한 번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단 말이죠. SLBM이. 예. 그런 데 대한 이제 도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북한은 아마 우리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국지 도발을 그리고 미국의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끊임없는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겠는가. 그 전략적 도발의 이면에는 현재의 바이든 행정부 또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보다는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거기에 자신들이 국가 이익을 창출할 기회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북한이 압박과 도발을 이어갈 것이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밀착하는 모습 계속해서 그렇죠. 보이려고 할 네. 텐데 일단 러시아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당장 오늘 또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가서 네네. 또 세르게이 라브로프 네네. 외무장관을 만나는데 이게 또 해외를 단독으로 나가는 게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단독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뭐 저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일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그렇죠. 여쭤보죠. 의미 있게 받아들일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사실상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해외로 나가서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 건가 고민하고 있는데 예. 북한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는 게 쉽지는 않죠. 통제도 하기도 하겠지만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특별히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작년에 러시아 외무상이 북한을 방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무상끼리의 회담도 했지만 김정은도 만났거든요.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북러 정상회담을 할 때 김정은이가 푸틴 대통령을 초청을 했어요. 예. 그래서 북한으로 한번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단순히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이 협력을 넘어서 경제 분야로 그리고 군사 분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경제 분야 쪽에서는 지금 러시아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부 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되기 위해서 다 동원되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일하고 하는 것들이 빵꾸가 나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사실상 뭔가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이걸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공백을 메워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아마 북한으로부터 인력 송출 그것을 이제 얘기하게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군사 기술 쪽이겠죠. 군사 기술 쪽은 아마 북한이 바라는 것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오래 가면 갈수록 북한의 무기를 팔 수가 있고 예. 북한의 무기를 팔면 많이 팔수록 경제적인 이득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이나 러시아의
군용기를 포함해가지고 러시아의 무기 체계를 도입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가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문제나 외교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예. 그래도 이 군사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은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ICBM에 이걸 발사를 하는데 뭐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술 핵 잠수함 이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기술의 문제라든지 정찰 인공위성 그걸 세기를 띄운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해상도가 아주 낮잖아요. 그 해상도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장비를 우리한테 주라. 그런다든지 지금 현재는 뭐 3m급인데 3m급 가지고는 정찰 위성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훨씬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라든지 북한에서 가장 좀 취약한 것이 공군기예요. 네, 공군기. 그래서 뭐 최신 거는 아니더라도 예. 그 공군기를 가져오면은 그 공군기를 이용을 해서 핵 미사일을 발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미사일이 사실상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그다음에 전술 핵 잠수함 문제 진수시켰으니까 거기서 발사하는 미사일, 그리고 공중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 되면은 북한판 삼축 체계가 완성이 돼요.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예. 핵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의 협조를 하고 또 협력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3월달에 아마 대선에서 지금 생각하면 그냥 대통령 되겠죠. 예, 또 하나의 독재자가 오랜 기간 동안 독재를 하게 될 텐데 뭐 어찌됐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뭐 전체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영향력도 뭐 좀 정세도 변동이 있겠지만 예.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올해 내로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와 북한 이야기를 해보면 도발에서 나아가서 최근에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대남 기구들을 정리해가는 모습 이런 네네.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작년 연말에 이제 이미 예고를 한 거죠.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예고를 했고 그 예고의 결과가 오늘 내일 북한에서 지금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내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헌법이든 법률이든 어디다가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민족이라든지 통일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건 다 빠지고 국가 대 국가의 모습으로 헌법에 반영이 되거나 또는 법률에 반영이 돼서 이것이 내일까지 회의가 되면은 모레 정도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이제 컸던 게 통일전선부 당의 소속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종의 옛날에 2018년도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통일부 장관과 맞대응할 수 있는 무슨 기구를 하나 장관급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북한에서는 그 조국평화 통일위원회가 이제 일종의 장관급을 해가지고 같이 1대1로 고위급 회담을 했거든요. 예.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예. 이런 것들이 일단 다 없앴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외곽 기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외곽 기구가 뭐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조국 통일, 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 협의회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많이 있고 이 외곽 단체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그 신문이나 또는 잡지나 SNS나 방송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없앴어요. 예. 그래서 평양 방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난수표, 난수죠. 난수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 한국에 있는 간첩들한테 지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없앴고 SNS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민족의 뭐 무슨 뭐 메아리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없앴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의 근본적인 목표는 이제는 이제 한국과 북한이 6.15 공동선언 때 통일을 향해 가는 특수한 관계로 규정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런 관계를 완전히 청산을 하고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예. 것이 이제 의문이잖아요. 북한 스스로가 여태껏 계속 얘기한 것이 우리 민족끼리였고요. 그리고 민족한테는 뭐 이게 그 핵무기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단 말이죠. 민족한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예. 그런데 이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규정이 되면 이제 핵무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북한 스스로가 부담이 적어졌다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30년 넘게
핵 미사일의 기술의 고도화와 양의 많은 정대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북한이 그런 핵무기 가졌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 또는 이제 뭐 미국이 전혀 그럴 리 없지만 북한을 핵으로 침공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억제력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만감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 점점 핵무기가 쌓이니까 이걸 가지고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한국을 그렇게 이제는 주적으로 규정을 이제 한 거죠. 예.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이제 국토 완정. 자기 할아버지가 쓸 때는 국토 완정이라는 표현을 썼고 김정은도 국토 완정이라는 표현을 간간히 쓰다가 이번에 나온 표현은 국토 평정이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무력으로 한반도를 적화 통일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최종 목표는 거기에 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꿈꾸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